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거대한 영토,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북극해에서 미국 국경까지 뻗어있는 그 나라의 해안선 길이만 무려 24만 4천 킬로미터, 지구를 6바퀴 감고도 남을 정도의 해안선을 가진 나라죠.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가 지금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60조 원을 들고서요. 60조 원이면 대한민국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돈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10번 놓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한반도 남쪽의 이 작은 나라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요? 잠수함이라고 하면 보통 미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가 선택한 최종 후보 두 나라는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 최종 2인자 경쟁에 올라선 겁니다. 독일의 잠수함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보트의 나라. 그 독일과 한국이 지금 1대1로 맞붙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경쟁의 판세가 거의 반반이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49대 51로 평가하고 있어요. 100년 역사의 독일 잠수함과 한국의 잠수함이 거의 호각지세라니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캐나다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잠수함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의 한 대형 컨벤션홀. 이른 아침부터 좌석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 해군 전략과 방위산업이라는 주제가 크게 걸려 있었고, 앞쪽 좌석에는 공복 차림의 장교들과 정장을 차려입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뒤쪽에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방송용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제 방산 세미나,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유독 참석자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캐나다였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 해군 전략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박준혁 교수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들 한 가지 숫자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60조. 원화 기준으로 60조 원.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박 교수가 화면을 넘기자 캐나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이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기지였죠. 동쪽 헬리팩스와 서쪽 에스키몰트. 딱 두 곳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잠수함 상태가 어떤지 아시면 여러분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박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녹슬고 낡은 잠수함의 사진이었어요. 객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김서영 기자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죠. 방산 전문 기자로 10년 넘게 현장을 뛰어온 그녀였지만 그 사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것이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입니다.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겁니다. 영국이 퇴역시킨 구형 잠수함을 할인 가격에 인수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캐나다에 도착한 순간부터 고장의 연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이야기는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2000년대죠. 캐나다는 영국 해군이 퇴역시킨 어폴더급 잠수함 4척을 약 7억 5천만 캐나다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새 잠수함을 만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국이 퇴역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잠수함들은 이미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 치커팀이 오는 캐나다로 오는 도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죠. 잠수함이 자기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노트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4척 중에서 동시에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한 척이 될까 말까 한 상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항구에 묶여서 수리 중이거나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그냥 세워놓은 상태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사실상 잠수함 전력이 제로에 가까운 셈입니다. 앞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이었어요. 짧은 금발에 넓은 어깨, 군인 출신 특유의 자세로 앉아있던 남자. 제임스 맥도널드, 캐나다 해군 출신의 안보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에 간간히 한국어를 섞어 말했죠. 박 교수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했습니다. 빅토리아급에도 직접 탑승한 적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건 잠수함이라기보다 떠다니는 관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맥도널드가 박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죠.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첫 번째 잠수함 치커티미호가 영국에서 캐나다로 대서양을 건너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선체 안에 유독 연기가 가득 찼고 승조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필사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손더스 중위가 쓰러졌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31살, 결혼한 지 3년 된 젊은 장교였습니다. 맥도널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손더스 중위의 아내 메거니 헬리팩스 부두에서 남편의 관을 맞이하던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이 자기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새로 산 잠수함이 아니라 영국이 퇴역시킨 중고 잠수함에서요. 김서영 기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코너브루코는 2014년에 해저 지형과 충돌해서 선체 하부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수리에만 8년이 걸렸어요. 8년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죠. 윈저호는 인수 직후부터 결함투성이어서 실제 바다에 나간 날보다 건조 도크에서 수리받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해군 안에서는 이 잠수함들을 바다의 레몬이라고 불렀어요. 불량품이라는 뜻이죠.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빅토리아호도 배터리 구획에서 수소가스 누출이 반복되었고 4척을 합쳐서 수리비로만 원래 구매 가격의 3배를 들이부었습니다. 캐나다 위의 감사 보고서에는 이것을 국방 역사상 최악의 조달 실패라고 적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의 해군이 영국산 중고 잠수함 4척 때문에 20년을 허비한 겁니다. 맥도널드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민 대부분은 자국에 잠수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있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북서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 잠수함이 캐나다 영해에 접근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5년에만 러시아 잠수함의 북극해 활동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죠. 중국 해군도 북극 항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북극해 해저자원 탐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잠수함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도널드의 말에 이어 그가 한 장의 슬라이드를 더 넘겼죠. 화면에는 북극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그리고 그 항로를 따라 러시아 잠수함의 이동 경로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캐나다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기존 4척도 제대로 굴리지 못했던 나라가 단번에 12척을 주문하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김서영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지 않는 건가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인데 미국 잠수함을 사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박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은 핵잠수함만 만듭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만들지 않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핵잠수함 위주죠. 그런데 캐나다가 원하는 건 재래식 디젤 전기 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은 너무 비싸고 캐나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죠. 일본은 무기 수출에 소극적이니 사실상 독일과 한국의 2인자 경쟁이 된 겁니다. 세미나가 쉬는 시간에 접어들었을 때 김서영 기자는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장신의 남자. 하나오션에서 잠수함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이철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수성님,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이철수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조선소 특유의 거칠어진 손이 종이컵을 감싸고 있었죠. 기자님, 솔직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좀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처음 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게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면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독일한테 기술 이전받아서 조립이나 하는 수준이라고요. 지금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장보고 3배치 투극.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나라가 몇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김 기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수함에나 있는 수직발사관을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잠수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철수의 눈에 자부심이 서렸습니다. 20년간 조선소에서 밤을 새우며 쌓아 올린 기술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장보고 3급의 수중 배수량은 3,500톤급입니다. 길이가 80m가 넘어요. 이 정도 크기의 재래식 잠수함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급이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서 수중 체류 시간이 기존 납축전지 잠수함보다 월등히 깁니다. 독일 잠수함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철수가 잠시 생각하듯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일의 214형은 훌륭한 잠수함입니다. 연료전지 추진 방식의 선구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크기가 2,000톤급이에요. 우리 장보고 3급의 절반 수준이죠. 캐나다가 원하는 건 북극해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입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우리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캐나다에 제안한 건 214형이 아니라 새로운 설계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즈, 줄여서 라고 하죠. 그쪽에서 캐나다 맞춤형 설계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설계와 실물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장보고 3급을 실제로 건조하고 운용하고 있어요. 도면 위의 잠수함과 바다 위의 잠수함은 천지 차이거든요. 김소영 기자가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게 된 역사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이철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죠. 처음이요.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0년대죠. 한국이 처음 잠수함을 갖겠다고 했을 때 세계가 웃었어요. 배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잠수함이냐고요. 그때 독일에서 209형 설계를 사왔습니다. 장보고 1급이죠. 1200톤급 소형 잠수함이었어요. 독일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우리 기술자들은 하나하나 배우면서 조립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굴욕적이었습니다. 솔직히요. 독일 기술자가 설계도를 펼치면 우리는 그걸 따라하는 수준이었어요. 질문을 해도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고 블랙박스 처리된 장비는 열어보지도 못하게 했죠. 돈을 주고 샀는데도 진짜 비밀은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김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철수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그 시절이 떠오르는 듯했죠. 독일에서 기술자 3명이 파견 나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우리 기술자들이 보는 앞에서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며 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깔보는 거였죠. 한 번은 소나 시스템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독일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더니 그쪽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계약 범위 밖이다. 알고 싶으면 추가 비용을 내라고요. 그가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새벽 2시에 조선소 회의실에서 우리끼리 모여 앉아 도면을 분석했습니다. 독일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직접 알아내자고요. 엑스레이 장비로 블랙박스 내부를 촬영하고 신호 패턴을 분석하고 역공학으로 원리를 추적했어요. 몇 달 동안 밤을 새우며 달라붙었죠. 그때 함께했던 동료 중 3명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한 명은 지금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어요. 이철수가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보고 2급부터는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전투체계, 소나 시스템, 추진장치, 하나씩 국산으로 바꿔나간 겁니다. 2급에서 3급으로 넘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수직발사관을 잠수함에 넣겠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너무 어렵다. 실패하면 어쩔 거냐. 예산 낭비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해낸 거잖아요.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웃는 건지 감격하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2021년 9월 도산한창호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때 조선소 회의실에서 다 같이 울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였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모두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디젤 잠수함으로 이걸 해낸 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겁니다. 이철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죠. 그날 시험 발사가 성공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가르치러 왔던 그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 뒤에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낸 거냐고요? 수직발사관의 수중사출 기술,
고압 환경에서의 미사일 점화 시스템, 잠수함 선체에 가해지는 반동 흡수 메커니즘, 이 세 가지를 재래식 잠수함에서 동시에 해결한 건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김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독일도 못한 걸 한국이 해낸 건가요? 독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거든요. 미국과 러시아는 핵잠수함의 거대한 선체에서 이걸 하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재래식 잠수함에서 하려면 모든 것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진동 제어, 음향 관리, 구조 강도, 한 가지라도 계산이 틀리면 잠수함이 침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팀은 3년 동안 이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술에서 한국이 이룬 또 하나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추진 시스템이었죠. 기존의 납축전지를 리튬이온으로 교체하면 수중 체류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 위험이 있었어요. 밀폐된 잠수함 내부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면 승조원 전원이 위험해지는 거죠. 한화오션의 연구팀은 독자적인 열 관리 시스템과 다중 안전 차단 장치를 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본도 같은 기술을 개발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용량 대비 효율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업계의 정설이었죠. 김서영 기자는 이철수와의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미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세미나가 재개되면서 박준혁 교수가 꺼낸 이야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함의 성능이 아닙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잠수함 수출 경쟁에서 잠수함 성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요. 캐나다가 이 사업에 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건 단순히 잠수함 12척을 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돈으로 자국의 조선 산업을 되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잠수함은 매개체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산업 전체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정대현 국장이 세미나 패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방위사업청 해외협력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에 대한민국 국기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산업 참여 비율이 상당합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패키지로 묶느냐가 승부의 핵심이죠. 국장님, 한국은 어떤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 국장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수함만 팔려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곧 밝혀지게 됩니다. 한화그룹은 캐나다의 5개 기업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철강, 인공지능,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잠수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캐나다의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잠수함을 팔기 위해 수소 자동차까지 끌어들인 겁니까? 김서영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국가 대국가의 산업동맹을 제안하는 거예요. 한국이 캐나다의 잠수함을 건조해주면서 동시에 캐나다의 수소 경제, 인공지능 산업, 우주 산업까지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패키지죠. 이건 독일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객석 뒤편에서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스 뮬러, 독일의 국제사업 담당이었죠.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요. 독일은 잠수함의 나라입니다. 잠수함 하면 독일이라는 공식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유보트는 대서양의 연합군 보급선을 침몰시키며 전쟁의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 잠수함 부대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독일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까지 독일산 잠수함은 전 세계로 수출되었죠. 한스 뮬러가 세미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기술의 종주국입니다. 우리의 214형은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실용화한 잠수함이죠. 한국의 잠수함 기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뿌리가 어디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첫 잠수함 장보고 1급은 독일의 209형을 기술 이전받아 건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혁 교수는 이 발언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뮬러 씨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한국의 잠수함 역사는 독일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건
역사의 필연이에요. 장보고 3급의 전투체계, 수직발사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독일 기술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죠. 김소영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각 캐나다에 제안한 것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독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독일의 전략은 한국 못지않게 치밀했습니다. 는 밴쿠버의 조선소를 활용해 캐나다 동서해안에 정비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했고, 캐나다의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와 어뢰 현지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설기업 앨리스동과는 잠수함 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 정부가 캐나다와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독일도 잠수함 너머를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한국의 전략을 독일이 따라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필연적인 흐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방산 수출은 무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지적한 것은 바로 생산 능력이었죠. 유럽의 방산 공장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면 독일의 제안이 왜 불안한지 이해가 될 겁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방위 산업 기반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평화가 올 줄 알았으니까요. 소련이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걷히고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독일의 조선소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숙련공들이 은퇴하고 생산 라인이 축소되고 납기가 늘어났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이 두 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고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독일이 잠수함 한 척 만들 때 한국은 두 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의 건조 도크는 길이가 400m가 넘습니다. 동시에 잠수함 3척의 블록을 조립할 수 있는 규모죠. 숙련 용접공만 2,000명이 넘고 잠수함 전용 특수 강판 가공시설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킬 조선소는 우리 거제 조선소의 5분의 1 크기도 안 돼요. 박 교수가 유럽 방산의 구조적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레오파드 2 전차를 추가 생산하는데 1년에 고작 12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이 무기를 지원하고 싶어도 물건이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스웨덴의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24개월이 걸리고 프랑스의 넥스터는 시저 자주포 생산 라인을 2년째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월 생산량이 6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요? 김소영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구자주포를 월 8대 이상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하면 3교대로 전환해서 월 12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 전차 생산 라인은 연간 100대 이상의 전차를 찍어낼 수 있죠. 이건 유럽 전체의 전차 생산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생산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을 통해 축적된 제조업의 저력이 방산에서도 그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사라 피터슨이 그 순간 패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캐나다 국방연구소에서 방산 조달을 분석하는 전문가였죠. 화상으로 오타와에서 접속한 그녀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도 생산 능력은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함을 설계해도 제때 만들어서 납품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한국의 조선 산업이 가진 생산력과 납기 신뢰도는 독일이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라 피터슨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요. 전 세계 선박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운반선, 그리고 잠수함까지 한국의 조선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효율성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잠수함 성능 경쟁은 호각이었습니다. 독일도 한국도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경쟁의 무게추가 기술에서 산업협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강점이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기업 5곳과 맺은 전략적 협력 계약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방산업계는 술렁였습니다. 철강회사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위성기업과 해양장비 업체까지 잠수함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까지 포함된 포괄적 산업 동맹이었죠. 정대현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부품수가 수만 개입니다.
이 부품들을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면 캐나다의 제조업 기반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가 스스로 잠수함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현재와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70%.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컸습니다. 잠수함 가격의 70%가 캐나다 국내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요. 60조 원의 70%면 42조 원. 이 돈이 캐나다의 공장에서 캐나다 노동자들의 손을 통해 캐나다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군사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꿈의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 연료전지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적인 수소 에너지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광활한 국토의 풍력과 수력 발전이 풍부하고 이를 통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고 수소 연료전지 차량과 버스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잠수함을 팔기 위해 수소 자동차까지 동원하다니 이건 역대급 패키지 아닌가요? 김소영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역대급이 맞습니다. 방산 수출 역사상 이런 규모의 산업협력 패키지는 전례가 없어요. 박준혁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 시점에서 한스 뮬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는 여유 있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동료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는 다른 어조를 보였죠. 한국의 산업 패키지가 예상보다 공격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캐나다와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전격 체결했죠. 폭스바겐과 위 이름이 거론되었고 배터리 기술 공유와 전기차 공급망 협력이 제한되었습니다. 는 밴쿠버의 시스펜 조선소와 손을 잡고 캐나다 동서해안에 잠수함 정비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죠.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어뢰 현지 생산 계약을, 건설기업 앨리스동과는 잠수함 인프라 개발 지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라 피터슨이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양측의 패키지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기존 유럽 산업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고 한국은 새로운 미래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동차 대 수소, 전통 대 혁신의 구도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9대 51. 정말 박빙이에요. 한스 밀러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빼곡한 고층 건물들 사이로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도로 위에는 끊임없이 자동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니바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독일 맥주가 아니라 한국 맥주였죠. 그것조차 신경이 쓰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이었죠. 당시 하나오션, 그때는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독일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용접 기술도 미숙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독일 기준에 한참 못 미쳤죠. 그때 그는 본사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조립은 가능하지만 독자 설계 역량은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독일과 대등하게 겨루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10년이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5년 만에 독일을 따라잡더니 이제는 추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실행 속도는 인정해야 한다. 그가 보고서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가격과 패키지 경쟁이라는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 뒤에 덧붙인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의 신뢰가 있다고요. 그것이 독일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한편 오타와의 캐나다 국방부 건물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양측의 제안서를 놓고 밤샘 회의를 하고 있었죠. 기술 점수에서는 양측이 거의 동점이었고 가격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산업협력과 현지화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수소 인프라 제한과 독일의 자동차 배터리 협력, 어느 쪽이 캐나다의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줄 것인가. 이것이 최종 결정을 가를 열쇠였습니다. 사라 피터슨은 이 시기에 한 캐나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산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현지 생산 공장을 지어주고 호주에서는 장갑차 사업을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루마니아에는 한화가 유럽 최초의 한국 방산 생산 기지를 착공했고요. 이런 실적이 쌓이면서 한국의 제안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된 거죠.
경쟁이 이 정도로 치열해지자 외교 전선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방산협력 특사가 별도로 임명되어 오타와와 헬리팩스를 오가며 현지 인사들을 만났죠. 정대현 국장이 이 과정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의 10배는 됩니다. 한국 대사관은 캐나다 하원의원 30명 이상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어요. 잠수함 사업이 자기 지역구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헬리팩스에는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밴쿠버에는 어떤 부품 공장이 들어서고, 몬트리올에서는 어떤 기술 연구가 진행될 것인지 그 수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다녔습니다. 독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독일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독일 측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캐나다를 방문하며 막판 로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섰거든요. 한케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사업이 공식 위제로 올라갔고 정상 간 직접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산 수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나라. 그것이 캐나다 측에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비쳤죠. 맥도널드가 이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 관료들 사이에서 한국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습니다. 잠수함 하나를 팔기 위해 국가 수반이 직접 나서고 수소 경제와 인공지능, 우주 산업까지 엮은 포괄적 제안을 하는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독일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파트너십의 깊이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오타와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헬리팩스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클레어 르블랑은 이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째 조선업에 종사해온 그녀는 캐나다 조선 산업의 흥망성쇠를 몸으로 겪어온 사람이었죠. 이 도시가 한때 얼마나 번성했는지 아세요? 헬리팩스는 캐나다 해군의 심장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대서양 호송 선단의 출발지였고 조선소마다 일감이 넘쳤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이 도시도 함께 시들어갔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죠. 제 아버지도 이 조선소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용접공이었어요. 은퇴할 때 조선소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선소가 없어지면 헬리팩스도 끝이다고요.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토론토나 밴쿠버로 떠나고 부두 근처 식당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제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온타리오로 갔습니다. 이 도시에는 미래가 없다면서요. 르블랑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항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 사업이 들어오면 헬리팩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젊은 기술자들이 이 도시로 돌아올 겁니다. 제 아들도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죠. 하나오션 측에서 현지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조선 기술을 배워온 캐나다 엔지니어들이 이 도시의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죠. 그게 한국 회사든 독일 회사든 저는 이 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3월 2일 최종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수개월간 준비해온 제안서를 캐나다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사양서, 산업협력계획서, 가격 제안서가 담긴 문서였죠. 독일의 도 같은 날 자신들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가 접수된 후 캐나다 국방부의 평가 과정이 시작됩니다. 기술 평가, 비용 분석, 산업 참여 평가, 일정 리스크 평가, 이 모든 항목을 종합해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올해 6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준혁 교수는 세미나 마지막 날 특별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적인 일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한테 잠수함 기술을 배워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은 스승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스승을 넘어서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 이야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가 지금 전례 없는 도약의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요.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불과 5년 전이 3배가 넘는 수치였죠. 방산 빅4,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넥스원,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은 9조 9,37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853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무려 39%가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잠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21 보람의 전투기,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올해 하반기에 공군에 첫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죠. 이철수가 보람의 이야기가 나오자 감회가 남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수함과 전투기는 한 나라의 기술력을 가늠하는 두 개의 바로미터입니다. 잠수함은 바다 밑을, 전투기는 하늘 위를 지배하는 기술이죠. 지구상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김소영 기자가 반문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요? 영국은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 위주입니다. 일본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적이 없고 잠수함은 자국용으로만 만들죠. 수출은 못합니다. 한국처럼 독자 개발한 전투기와 잠수함을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보라매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F-16보다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F-35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딱 그 중간 영역을 노린 거죠. 이 틈새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대 이상의 수요가 있습니다. 한 대에 800억 원이라고 치면 최소 80조 원짜리 시장인 거예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세계 항공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맥도널드가 이 대목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전차와 자주포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한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위성 발사체도 독자 개발했고 국산 군용 드론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해상 무인 체계, 수중 로봇까지 한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방산 영역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캐나다인으로서 충격입니다. 맥도널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중고 잠수함 4척을 고치는데 20년을 허비했는데 같은 시간 동안 한국은 잠수함에서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을 완성한 거잖아요. 인구는 캐나다의 1.3배밖에 안 되는 나라가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뭘 먹고 자라는 겁니까?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애와 부러움이 섞인 웃음이었죠. 유럽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놀라운 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의 유럽 최초의 한국 방산 생산 기지를 착공했습니다. 한화장갑차 우수센터, 유럽이라는 이름의 이 시설은 약 2억 유로, 하나로 3,426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되는 것이었죠. 2,000개의 숙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현지화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루마니아 공장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 2,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 규모의 방위 공동 조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프, 유럽 안보 행동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에 한국이 루마니아 생산 기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유럽의 방위비가 한국의 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서영 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유럽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입하는 건가요? 진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핵심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유럽이 30년간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면서 방산 공장을 줄이고 숙련공을 내보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방공미사일 한 발 만드는데 2년이 걸리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오후 3시 반이면 퇴근하고 여름 휴가는 한 달씩 쉬는 공장들이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철수가 조선소 사람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독일 킬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후 3시 반에 용접 작업이 중단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라고요. 우리 거제 조선소는 밤 10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돌아갑니다. 이게 생산력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력은 비슷해도 실행 속도와 생산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스 뮬러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인상을 찡그렸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독일의 방산 기업들도 생산력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이 한국의 자주포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 육군은 올해 안에 차륜형 자주포 사업의 최종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한국을 포함한 후보들의 시제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지상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미국이요? 미국이 한국 자주포를 산다고요? 김서영 기자의 목소리에 믿기 어렵다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도 생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거치면서 장비가 소모되었는데
보충 속도가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구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의 생산 속도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수준입니다. 루마니아뿐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이 자주포와 이 전차가 대량 수출되고 있었고 노르웨이와는 천무다연장 로켓 계약이 진행 중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구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타이곤 장갑차, 청검 미사일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패키지 계약이 협의되고 있었습니다. 정대현 국장이 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수출 지도를 보면 이제 빈 곳이 없습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이번 캐나다까지 북미 시장에 문을 여는 겁니다. 미국의 차륜형 자주포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시제품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죠. 김서영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인 건가요? 현실적이 아니라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 한국이 될 겁니다. 어쩌면 프랑스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임스 맥도널드가 마지막 날 패널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캐나다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하면 삼성, 현대차, K-팝 정도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하러 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을 함께 키우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건 독일도 다른 어떤 나라도 쉽게 제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산업적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사라 피터슨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매력적인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폴란드에서, 호주에서, 루마니아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안심되는 부분이죠. 세미나가 끝난 뒤 박준혁 교수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죠. 그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그가 해군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 해군은 다른 나라에서 퇴역한 함정을 사서 쓰는 수준이었죠. 잠수함이라는 단어는 꿈같은 이야기였고 전투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90년대 후반 독일 킬 항구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젊은 연구원이었던 그는 독일 해군 기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거대한 잠수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광경 앞에서 그는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려면 한국은 100년이 걸릴까?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킬 항구의 부두에는 독일 해군 장교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으로 214형 잠수함의 매끄러운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박준혁은 그때 카메라를 꺼내려다 독일 측 안내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군사시설 내 촬영 금지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 광경은 이미 그의 내리의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한국 해군 대령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박 연구원, 우리가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때 박준혁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00년은커녕 30년도 채 안 되어 한국은 그 독일과 맞붙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때 킬 항구에서 카메라를 빼앗기듯 제지당했던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세미나의 기조연설자가 된 것이었죠. 그는 또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대 초반 방산 수출 초기 시절이었죠. 중동의 한 국가에 수출 제안을 하러 갔을 때 상대국 관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도 만듭니까? 그 질문에 담긴 위화함과 무시가 뺨을 맞은 것처럼 따가웠어요. 회의실을 나온 뒤 호텔방에서 벽을 주먹으로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수치심과 분함이 한국 방산의 원동력이 되었죠. 지금은 그 나라가 한국에 무기를 팔아달라고 줄을 서고 있으니 세상이 정말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에 잠수함을 수출하려 하고 국산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참 많이 왔구나.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철수도 같은 시각 거제의 조선소로 돌아가는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논밭과 산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선소 후배 엔지니어가 보낸 것이었어요. 수석님, 캐나다 이기면 저 파티 열어주시는 거죠? 그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기든 지든 파티는 하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배를 들 자격이 있다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캐나다 앞바다를 항해하는 한국산 잠수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북극해의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장보고의 후예, 푸른 바다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체에 새겨진 잠수함이 캐나다의 영해를 지키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밤을 새우며 설계도와 씨름했던 기술자들의 땀, 독일의 냉대를 참아내며 이를 악물었던 선배들의 위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꿈이 응축된 결정체였죠. 이철수는 창밖으로 스치는 경부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논밭사이로가 달리고 거제의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탄생하고 사천의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날아오른다. 7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폐업뿐이었죠. 한 해 국민소득이 57달러, 돌멩이밖에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시절, 원조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순위 10위 안에 들고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매출 2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올 1월에만 205억 달러를 기록했고 2월 초순 증가율은 137%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체 수출 목표를 7,400억 달러로 잡았죠.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방산도, 반도체도, 자동차도, 배터리도 한국이 만지는 것마다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이야기였죠. 김서영 기자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수주전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돌멩이밖에 없던 나라에서 바다 밑을 지배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로, 70년 만에 일어난 이 기적은 아직 진행형이다. 6월, 캐나다의 결정이 발표될 그날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도, 독일이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수함의 종주국 독일과 대등하게 겨루는 한국, 그것만으로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세미나 마지막 날, 청중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력이란 무엇일까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국력의 진짜 척도는 따로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나라가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한국에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유럽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중동이 한국의 무기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시작한 박수가 곧 홀 전체를 가득 채웠죠. 제임스 맥도널드도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고 이철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르블랑은 화상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결정이 내려지는 6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의 방산 신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돌멩이밖에 없던 나라에서 세계가 줄을 서는 나라로 70년 만에 쓰여진 이 기적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